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어디서 본 건데 우리 실제 있었던 일 아니야 뭐 이런 것. 한 줄 평을 하자면 모두까기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 보다 보면 어라라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좀 카타르시스가 좀 조금 느껴지는 면이 있었고 지금 현실 정치가 이 정도라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약간 기자로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면 집에 못 가겠다. 약간 저는 약간 섬찟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야 이러면 퇴근 못 하겠는데? 이러면 퇴근 못 하겠는데? 약간 이런.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의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세상을 뒤엎기 위해 대통령의 심장을 멈추게 한 국무총리, 그리고 그를 막고 권력을 움켜쥐려는 경제부총리, 이들 두 사람의 파워게임으로 거센 돌풍이 있는 정치권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돌풍이 연일 화제입니다. 상상력의 게임이라 일컬어지는 정치판에서 두 주인공의 치열한 수싸움으로 긴박감을 높이고 실제 우리 정치사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스토리 곳곳에 배치해 생동감마저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장맛비와 함께 찾아온 돌풍이 여의도를 적신다입니다. 오늘은 터치다운 시작 후 가장 많은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무한도전을 비롯한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다수의 매체에 기고를 이어오신 정덕현 문화평론가님, 만 24살의 나이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역대 최연소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다 지금은 국회 여당을 담당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정치부 박소연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저희 그 터치다운 첫 초대. 근데 이런 자리가 처음이에요. 정치 뭐 이런 거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평론가들 중에 시사평론가로 가신 분들 많아요. 그쪽에서 지금 아주 짭짤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쪽으로 못 가서 아주 여전히 문화평론가로만, 문화로만 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저희가 정치 콘텐츠가 아니라 정치 시사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덜어드리는. 부담을 이제 낮추고 오늘은 조금 좀 가벼운 주제. 드라마 자체는 무겁지만 저희는 오늘 좀 약간 경쾌한 분위기로 그러시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평론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완성도나 구성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박경수 작가님의 작품이 사실은 이 극이라는 게 사실 이 대결 구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갈등. 그러니까 누구와 부딪히냐 이게 계속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몰입도가 높아지고 이러는 건데 박경수 작가님이 그걸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 탁 치면 한쪽에서 반격을 하고 뭔가 다 알 것 같은데 여기서 떡 뒤집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작품도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정치사에 지금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정치사의 사건들 소재들을 있는 대로 많이 갖고 와서 이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어디서 본 건데 우리 실제 있었던 일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 뭐 지금 실제 정치를 하는 현업에 있는 여당 야당 어느 쪽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소재별로 많이 갖고 와서 막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믹스 매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작품의 좀 핵심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사실 정치 드라마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방송 쪽은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했다고 치는데 방송 쪽에서는 외압이 커요. 사실은 의외로.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경수 작가가 공중파의 이제 울타리를 벗어 이거 공중파에서는 제가 보기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대사에 있었던 굵직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었다는 느낌이었었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한 줄 평을 하자면 모두까기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 보다 보면 어라라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세력의 안 좋은 면들도 계속 보여주고 뭐 민주당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세력의 안 좋은 면도 그러니까 동시에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정치의 탓만 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 좋은 면들을 다른 결의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선택은 대중의 몫이다 라는 메시지를 결국에 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박소연 기자께서 선배께서는 이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드라마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어서 뭐 한국 방송 작가 협회에서 막 교육도 받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치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게 제 일처럼 느껴지고 하도 이제 정치가 현실 정치 지긋지긋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보려고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본 게 일단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서 막 뭔가 생각할 여유 없이 막 엄청 전개가 빠르다. 이렇게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이런 것들이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딴 생각 없이 볼 수 있어서 일단은 처음에 막 이렇게 재밌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드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박경수 작가의 원래 전작들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조금 너무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개연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뭐 물론 이제 뭐 대통령 시해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만 어떤 그 전개 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 현실 정치와도 좀 결부해서 많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들을 많이 좀 작가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캐릭터적으로 어쨌든 그 박동호라는 그 설경구 씨가 그 연기한 그 인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피를 묻혔다는 점에서 뭐 선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본인의 신념을 뭐 본인이 죽음을 뭐 감수하면서까지도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게 사실은 현실 정치에서 이 정도 지금 신념으로 뭔가를 몰아붙일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또한 깨끗하진 않지만 뭔가 좀 카타르시스가 좀 조금 느껴지는 면이 있었고 지금 현실 정치가 이 정도라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약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캐릭터 면에서 약간 매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다. 김희애가 연기한 정수진도 사실은 뭐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악역이지만 또 사연이 있고 나름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 어떤 모든 인간이 사실 이렇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 면들을 되게 많이 드러내서 좀 공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주인공이 이제 설경구와 이제 김희애, 박동호와 그 정수진 이렇게 그 대립되는데 실제 인물들의 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진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평론가께서는 좀 뭐 실제 뭐 좀 인물들이랑 좀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거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여러 명이 겹쳐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믹스매치가 핵심이에요. 어느 한 명을 딱 지칭하면 이거 문제 생깁니다. 그 드라마 제작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너무 리얼해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드라마다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그런 설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물을 얘기하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구를 찝어서 뭐 아시겠지만 뭐 마지막에 이렇게 뭐 떨어지고 하는 장면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성 정치인이면 뭐 또 떠오르는 인물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각자 머릿속에 있죠, 그죠? 말할 수 없는 4명 정도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볼 때마다 여러 명이 지나가는 것 같고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 드라마에서 일단 핵심은 절대 선이 없어서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가 완전 무결하면 보는 대중, 뭐 시청자들도 그렇고 편들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편을 들다가도 어라? 이건 좀 이런 순간들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편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지지할 수는 없고 왜냐면 계속 서로의 바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 바닥을 감추기 위한 싸움을 어떻게 보면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러 인물들이 사실은 떠올랐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만약에 떠오른 인물이 뭐 민주당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근데 그 사람이 커온 뿌리나 이런 거는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커왔던 방식. 예를 들면 뭐 검사로 시작을 해서 뭐 청렴한 검사 이런 식으로 사실 검사에 대한 인재 영입은 누가 봐도 보수 쪽에서 워낙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외치는 가치는 진보 쪽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김희애 그러니까 이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경제와 유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또 이제 다른 편의 모습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은 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박동호가 처음에 이제 특수부 검사로 나오고 대통령과 굉장히 호영호재 거의 완전 가깝게 지내다가 이렇게 멀어지고 특정 사건으로 결국에는 그 말해도 되나 시해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물론 시해는 많이 극적인 요소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약간 한동훈 이름도 동호 비슷해서 처음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많이 생각을 하긴 해요. 제가 요즘 취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전혀 이제 닮은 점은 특수부 검사였다는 거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이제 그런 관계는 여야 막론하고 있긴 하니까 이제 가까웠다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멀어지는 그런 관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근데 어쨌든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떠올랐다. 결국에는 박동호란 인물은 그 지금 작중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 좀 대입해볼 인물이 없지 않나. 가장 좀 현실과 근데 근거한 인물 그래도 아닌가? 가장 또 생각나는 모습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생각이 조금 나긴 했었어요. 그 뿌리는 떠나서 그냥 그분 마지막 박동호가 하는 대사들 네, 맞아요. 대사들에 저는 되게 많이 네. 녹아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되게 많이 대사를 통해서 녹였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게 특정 인물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진보 진영에서 이 작품 이걸 보면 좀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운동권 출신 전대협, 뭐 강철대협 뭐 나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이 중간에 이렇게 다 변절하시는 모습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면들이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어떤 인물보다도 예, 그런 것들. 고 세력들이 이제 좀 기득권이 되어가는. 네, 맞아요. 좀 근데 과정에서. 그게 또 사실 없는 사실도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뭐 일부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도 아마 이 작품을 한 그 박현수 작가님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 정치에 대한 저는 아주 지독한 허무주의를 느꼈거든요. 이건 도대체 뭐 미국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답이 없다. 예, 답이 없다. 답이 없어서 그냥 다 쓸어안고 그냥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분노와 이런 게 확 느껴졌어요.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그걸 에너지로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돌풍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좀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허무주의로 흐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또 흥미로웠던 게 그 두 주인공이 어쨌거나 지금 이제 지금의 정치 현실 정치로 비춰보면 그 진보 진영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이제 정권을 잡은 배경에서 이제 당내 갈등, 당과 당의 갈등 뭐 이런 식의 좀 전개가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대사에 이런 게 좀 나와요.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좀 떠올리게 한다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뭐 이런 그때 그걸 좀 떠올린다고 해서 그리고 진짜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 핵심의 좀 내용 주축 캐릭터들의 몇몇 캐릭터들 보면 그 기득권이 되어가는 운동권이 예, 좀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도 비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 조금 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 의원께서는? 그 진보 진영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문구들 자체가 되게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대 진보 진영에서 강조했던 그 말이었고 아마 연설문에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확실하게 관역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게 하나의 그 집단을 타겟팅하진 않았다고 느껴졌던 건 결국 그 과정에서도 뭐 이쪽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의 뭐 추악한 면들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그 검사 조직의 되게 정치적인 모습들, 뭐 검사장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검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명을 내고 어떤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멈추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김희애 쪽 세력과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정수진 부총리 세력과 결탁을 해서 뭔가 이제 경제적인 유착 관계를 덮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도 이쪽도 겨냥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그렇다고 해서 맞습니다. 선으로 그리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뭐 장광 씨가 이제 보냈던 이제 그 보수 쪽 정치인들 그렇게 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뭐 북한에다가 미사일 그런 게 활용을 하고 또 이제 뭐 태극기 부대 동원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등장을 시켰는데
뭐 방금 얘기했던 검찰도 좀 등장을 시켰는데 그 혹시 뭐 여당 정치인분들 취재하시면서 네. 드라마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주에 어떤 이제 보좌관분이랑 저녁 식사하면서 이 드라마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보셨다고 하시면서 이게 뭐 어쨌든 재밌게 봤다. 그리고 뭐 민주당 욕을 한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이게 분명히 지금 현실 정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뭐 분명히 약간 그런 대결 구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었다.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뭐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들은 페이스북 같은 데에 조금 이제 뭐 의견 남기시고 하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의 봄이나 이럴 때만큼 막 현실 정치권에서 막 논쟁이 막 있거나 아직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드라마가 좀 길어서 아직 더 못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민주 세력은 물론 좀 더 이제 진보 지지층이 봤을 때 조금 더 아플 수는 있겠지만 이 드라마가 이게 과연 민주당 혹은 이제 진보 세력만을 겨냥한 드라마 아닌 것 같은 게 그 이제 장관 그 연기자가 분한 그 조상천의 경우에도 부패 정도가 뭐 정수진보다 뭐 절대 뭐 덜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 폐륜 거의 사실상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나중에는 뭐 총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폐륜도 저지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민주당은 고쳤어야 하는 집단으로 묘사를 했다면 국민의힘 구제불능으로 묘사를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어디 쓴 걸 봤는데 약간 이 말이 되게 맞다.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그런 기대 자체가 없어서 근데 이제 워낙 초점이 이제 민주화 세력에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태극기를 너무 이제 강조를 해서 최근에는 사실은 이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까지 태극기는 좀 약간 미래통합당에 좀 그쳐 있지 않나 시대적 배경이 지금은 태극기 동원하면 약간 패배의 상징 같은 거라 좀 약간 보수당을 약간 많이 좀 평면적으로 그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없는 모습은 또 아니고 저는 민주당만 겨냥했다고 보진 않았어요. 이게 방송 시점이 그 관련이 전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지금 그 선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전에 나왔다거나 이러면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아마 거기서 넷플릭스도 피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논란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니까 사실은 크게 그렇게 실제 현실 정치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걸려있는 문구 주목했다 했는데 한번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이고 어쨌든 장일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아들 비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을 좀 겨냥한 모습이 저는 보였는데 그 어록이 이게 있거든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해 가려는 그 청와대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좀 저는 걸려있는 그 문구도 좀 주목해서 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증 쪽에서도 참 되게 신경을 하나하나 좀 많이 쓰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최고위원께서는 청와대에 출입을 출퇴근을 하셨었고 이제 박소영 기자는 이제 용산 시대에 됐을 때 용산 대통령실을 이제 용산 그렇게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을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작품 속에서는 이제 그 청와대가 배경이긴 한데 그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뭐 그런 세트나 이런 고증이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좀 고증 이런 고증들이 좀 잘 됐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황당했던 거는 대통령이 안 들어왔는데 거기에 막 이제 앉아있고 미리 들어와서.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게 앉아있고 이런 거는 좀 그 청와대 보안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갑자기 막 귀미애 씨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둘은 황당해. 그럼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냐. 저는 이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허술했다. 근데 드라마라는 걸 감안하면 꽤나 그냥 자연스러운 전반적으로 거슬리는 게 크게 없이 좀 전반적으로 전개는 좋았던 것 같고 국회 뭐 이제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는 국회 굉장히 좀 훨씬 첨단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안 인터넷 약간 굉장히 낡고 실제로는 안 좋은데 영악하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고증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뭐 그렇게 튀게 이상하다는 지점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제 8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이거
강철국의 네네네. 제가 뛰었다는 건 아니고 뒤에서 많이 봤는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멘트하는 것도 너무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 회상 씬이 굉장히 좀 네, 잘 그게 리얼했어요. 됐단 말씀이에요. 네. 그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 이제 전대협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게 신경을 썼다라는 평가도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첨단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과연 이제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내 흡연이 가능한 건지. 대통령은 실내 흡연에도 가능한 건지.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종로구청 단속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아니, 그 담배를 안 첫 피셨었어가지고. 장면이었잖아요. 첫 장면이. 그쵸.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이 모든 시작이 이제 사실 저 담배. 장일준 대통령이 이제 금연하셨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맞아요, 일들이었는데. 다른 방식을 찾았겠죠. 술에 넣지 다른 방식을 찾았겠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재벌들이 이렇게 좀 오가는 경우가 전 그것도 좀 조금 이제 좀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나. 보통은 제가 듣기로는 보통 이제 뭐 실제 경제인들 만날 때는 출입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외부에 이제 뭐 안 가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뭐 그리고 출입 기록을 이렇게 자유롭게 지울 수 있나. 사실 뭐 그 정도 궁금했습니다. 그 정도 궁금했고. 근데 사실 돌풍 이전에도 정치 드라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30화국, 40화국 이런 거 얘기 공화국 시리즈 공화국 시리즈가 있었고, 사실 생각해보면 용의 눈물이나 여인천하 같은 사극들도 결국에는 이제 조정의 이야기를 다루니까 그것도 정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런 정치 드라마들이 좀 굉장히 인기가 끄는 경우가 많은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정치에 갈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현실 정치가 뭔가 다 이루어주면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는 갈증이 있는 장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갈증이 있으면 그거를 드라마가 대리 해소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정치 드라마가 아닌 예를 들면 뭐 멜로를 보든 뭘 보더라도 사실은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사극 같은 경우는 특히 주목되는 사극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대선 직전에 나오는 사극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목이 왜 되냐 하면 당대의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주인공 인물에 투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광해 같은 영화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그때 이제 막 나왔던 작품인데 그런 리더십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그 대물 드라마 대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이제 대통령 그 되기 위해서 막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상당히 유사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이 져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잘 끄집어 와서 정치 드라마나 정치적인 이야기 요소들이 들어간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그래서인지 약간 좀 확실히 정치색을 담았다기보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나 특정 역사 속의 주인공을 다룬 이야기가 방영이 되고 상영을 하면 조금 특정 이제 계파에서 유불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맞아요. 말씀하셨던 광해의 경우에는 좀 진보 진영이 좀 득을 봤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거 나오면 당대 그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다 멘트 한마디씩 하세요. 그 작품을 가지고. 이게 그 자기네 뭔가 아전인수일 수도 있지만 끌어다가 이렇게 좀 뭔가 좋은 이미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과거에 MBC에서 이제 영웅시대라는 드라마가 그러니까 이제 작중에서는 이제 뭐 현실화가 아닌데 이병철 삼성 창업주랑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성공 스토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방영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재임하던 시기인데, 근데 이제 거기 아무래도 정주영 스토리에 당연히 MB가 등장을 하잖아요. 현대건설에서 되게 역할을 크게 하셨으니까. MB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콘텐츠에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공을 거둔 작품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난 거는 제가 사실 그 드라마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렇죠. 저는 생각난 게 최근에 그 건국전쟁
예. 그거 있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 나오는 거 그거를 막 단체 관람하러 가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그 전에 이제 또 서울의 봄이 한번 돌풍이 일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곧 있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뭐 영화가 뭐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어쨌든 지지층이 반응하고 보러 가고 아니면 또 이제 대중들한테 확실히 알려지고 그런 효과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의 봄 때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그걸 보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돌풍을 보면서는 근데 오히려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을 지지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을 원하고 있는가를 좀 더 투명하게 좀 보여주는 느낌? 그 드라마 작가를 꿈꾸셨던 아까 꿈꾸시고 계시는 그 우리 박소영 기자께서는 네. 그 어떻게 또 이번 뭐 드라마 정치 드라마 어떻게 정치 드라마요? 사실 정치 드라마로 치면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60일 지정생존자는 재밌게 봤어요. 그거는 원래 이제 한국 원작이 아니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한국 좀 디즈니 씨가 이제 나왔던. 근데 뭐 저는 원작은 안 보고 이걸 봤는데 뭐 원작을 본 사람들도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한국화를 잘 했다. 한국 실정에 맞게 되게 잘 했다는 얘기 그때 들었던 것 같고 또 어셈블리라는 드라마가 국회 배경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보다가 좀 재미가 사실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건데 시청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작가님이 국회 보좌관 실제 하셨던 분이. 보좌관 네, 출신으로 정도전이라는 히트작을 쓰신 분이라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알고 계신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현실 정치,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정치를 잘 알고 쓰는 것과 또 어떤 작품의 흥행이랑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직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보좌관이란 드라마도 있긴 맞아요. 했었죠. 네, 보좌관도 네. 있었죠. 물론 이제 막 이런 거 너무 잘생긴 보좌관.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왜 비밀 얘기를 국회 분수대에서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보긴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보좌관 그 정치부 이제 국회 출입하기 전에는 그 보좌관 드라마 참 재밌게 봤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쪼치가 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새 쭉 이렇게 의원회관이라서 보면은 그런 보좌관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정도 훤칠한 보좌관과 아니 헌칠한 분은 있을 수 있는데 약간 그 헌칠한 분이 방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사실 실제 실제 사실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게 현실 맞아요. 정말 똑같은 정치는 맞아요. 보고 싶지도 않을 거고 볼 이유가 없을 테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 살린다 그러면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사극에서 다루는 그런 그 정치 이야기 이런 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동화나 우화를 보면서 세상이 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선에서 거리감을 두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괜찮네.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작품 혹시 아시나요? 그게 그냥 세종 얘기인데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엄청 붙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대 그 정치의 화두가 소통이었어요. 맞아. 이거 너무 불통이다. 소통을 해야 된다 정치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거리감이 대중들한테는 딱 온다는 거죠. 근데 너무 밀접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것들까지 보게 되는 지점들이 많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밀접하게 들어간 대신에 정치 드라마라고 보기보다는 여기 본인도 설명한 것처럼 활극에 가까워. 복수극 같은. 계속 치고받고 하는 활극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막 치고받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 드라마가 갖고 있는 좀 생각할 거리라든지 뭐 이런 깊이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뭐 속도감을 얘기하셨는데 속도감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개연성이 없는 드라마들이 속도로 가요. 빨리 움직여야 안 보이니까 허술함이. 그래서 계속 치고받는 걸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약간 넷플릭스라는 또 이제 플랫폼에서 하려다 보니까 약간 또 약간의 그런 또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자극지점들이 되게 많이 요구됐을 거예요. 사실 쉴 틈 없이 계속 사건과 반전과 계속 그게 이제 물론 녹취록이나 이런 걸로 터져서 약간 좀 김 빠진다 이런 평도 있지만 정말 쉴 새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요즘 드라마 트렌드가 또 그래야지 또 어떻게 보면은 호흡이 좀 네, 빨라요. 호흡, 사람들이 뭐 집중도를 고구마 놓지 이런 건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런 걸 좀 반영을 하셨나 전작이랑 비교를 그럼 제가 이 작품을 비행기에서 봤는데 비행기에서 그렇게 쉬지 않고 끝까지 다 본 작품이 없어요. 제가 거의 시간을 빼지 않고. 근데
그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한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기자로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면 집에 못 가겠다. 저는 약간 섬뜩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러면 퇴근 못 하겠는데? 약간 이런 갑자기 생각을 대통령 춘추관에 등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춘추관 좀 여러 번 가지 않았나요? 여기 춘추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옆에 또 국정조사가 생중계되고 있고 그렇죠. 국정조사 한가운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영통하듯이 맞아요. 공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건 용산이 써야 되나 여의도 기자가 써야 되나 엄청 굉장히 예. 저는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래서 속보 처리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게 제 결론이었는데 저는 이제 뭐 각자 업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당연히 거기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좀 허구적인 면도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국면을 이끌어가고 싶다고 해서 대중들이 또는 언론인들이 다 이끌려 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스를 풀면 이렇게 하면 뭐 국면이 바뀌겠지? 쉽지 않거든요. 국면 전환이라는 게 그만큼 치밀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좀 취재를 열심히 하셨고 이 업계를 아시는 분의 특성이 좀 드러났다 생각하는 건 어쨌든 그 장치들이 뭐 청문회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을 되게 정치의 공간으로 막 활용을 하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배웅하는 모습, 아니면 장례를 치르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아니면 영부인과 어떤 손을 맞잡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정치에서 쓰이는 장치들이긴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청문회장에서 사실은 증인 채택을 누구를 하느냐, 증인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국면이 바뀌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발의하고 뭐 탄핵안을 의결하고 이런 게 현실 정치에서 활용하는 어떤 공격의 수단 또는 방어의 수단이 되기는 하는 거죠. 사실 다 나온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뭐 다 탄핵, 나왔어요. 국조, 특검 요즘 맨날 나오는 특검 기자회견 뭐 장례식까지 뭐 해가지고 약간 기시감이 여러모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사실 맨날 뭐만 하면 특검에 국정조사에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때 또는 전환이 될 때 쓰이는 도구들을 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는 했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지점은 그거예요. 여기 지금 국민이 없어요. 이 작품에는. 그러니까 국민이 뭔가 주인공,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 좀 나왔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냥 위에서 정치하면 이렇게 국면이 바뀐다고 그냥 설정하고 맞아요, 가버리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도 있고 맞아.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나온 게 좀 너무 아쉬워. 근데 저는 그게 의도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생각해보면 일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르르 몰려서 맞아요. 뭔가 화면을 계속 보면 되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 정수진 국무총리가 나서서 어떤 국면 전환을 시도했을 때 갑자기 막 지지율을 올려주는데 막 당원 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관객 같은 느낌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사실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네. 시기가 훨씬 많은데 근데 거기서 저는 그 아까 제가 이 드라마가 좀 모두까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대사가 나와요. 김희애, 그러니까 그 정수진 부총리가 한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피리를 불면 그쪽으로 몰려가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치 세력들에 대한 비판도 작가가 담았지만 어쨌든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원하는 그런 마음도 좀 담았구나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저도 요 지점에서 그 예전에 영화 더킹을 네. 보면 조인성이랑 나왔던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직접적인 작가의 개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조인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똑똑히 쳐다봐라. 여기서 현명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드라마 말미에도 약간 방금 최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이제 그 유권자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으니 그게 약간 결국에는 좀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좀 노골적인데 국민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을 던져주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을 믿는 자는 패했다 이렇게
약간 얘기하는, 왜냐면 이 한쪽에서는 국민만 믿고 가시죠 대통령님 이렇게 했는데 국민을 믿는 자는 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여기서 좀 작가의 그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좀 드러난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주의예요. 그 다음에 그런 지금 대사를 다 갖고 오셨잖아요. 네. 이게 대사도 너무 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명대사를 많이 노리는 그 명대사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게 의미 맥락이 있어서 명대사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마치 이건 이거다라고 계속 규정하는. 이렇게 규정하는 약간 교조적인 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오히려 이게 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가나 뭐 또는 극중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좀 공백이나 여백을 뒀다고 하면 네. 이 국민들이 그거를 또 얘기하는 국면이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고. 그렇게 숨가분들하면 이거 진짜 돌풍이에요. 그냥 막 처음에 딱 계속 보자마자 뭐 그냥 막 죽이고 막 바로 들어가는데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 그래서 그게 약간 의도된 면이 상당히 있다는 것도 느껴졌고 작가가 갖고 있는 허무주의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메시지도 분명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박경수 작가가 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애착 가는 대사로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 아닌 더 큰 거짓말이지를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이 공감하거나 이제 고개를 좀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그 정치의 특성상 말을 앞세울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내뱉은 말을 무참히 어겨서 많은 실망을 준 정치인들을 좀 돌이켜보게 하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렇게 실망을 줬던 정치인들이 여전히 좀 사회 곳곳에서 막강한 권력을 좀 펼친다는 점일 수도 있는데요. 박동호와 같은 다크 히어로가 등장하거나 완전 무결한 지도자를 현실에서 바라기 좀 힘들겠지만 적어도 정치인들이 내뱉은 말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회, 우리가 유권자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라마 돌풍 주제로 한 해 꾸려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와 시각으로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